항상 보면은 우리가 진도를 갖다가 나중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진도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서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 내용을 갖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얘기한 것 같고, 오늘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갖다 만든 다음에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서 실제로 어떻게 테스팅을 할 건가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테스팅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테스팅 방법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크게 3가지 정도의 방법을 갖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 발표 일주일 날 두고 나서 3가지를 다 해와라 그러면은 가뜩이나 여러분들 지금 학기말이어서 바쁠 텐데 정신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팀 프로젝트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들 프로젝트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그거를 가능한 한 가장 약식으로 해서 여러분 최종 발표 때 발표 자료로 넣어주면 돼요. 이걸 별도의 무슨 머티리얼을 해가지고 저거 할 필요는 없어요.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카이나 HCI나 이런 쪽 분야, UX나 이런 쪽 분야를 가면은 꼭 아주 아무리 굉장히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도 테스트가 없으면은 리젝트를 당해요. 그래서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일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갖다가 만들었더니 정말로 사람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고 어떤 니드를 갖다가 충족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실한 증거, 확실하다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증거를 갖다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옛날에는 그냥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러면은 받아들여진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뭘 요구하냐면 그러면은 너희가 만든 제품이 또는 너희가 만든 서비스가 정말로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용자의 밸류가 되고 니들을 충족시켰는지를 입증해봐라 라는 얘기가 꼭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팅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컨셉을 만들고 나서 또는 실제 제품을 만들고 나서 걔네들이 얼마나 우리가 초기에 생각했던 목표로 했던 그런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는가를 갖다 테스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컨셉 테스팅을 갖다가 할 때 컨셉 테스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디벨로퍼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테스트 리파인먼트를 하고 실제로 프로덕션으로 들어가는 이런 프로세스 중에서 실제로 테스팅이 2단계에서도 되고 2단계에서도 되고 2단계에서도 될 수가 있어요. 테스팅이라는 건 될 수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은 좀 더 빨리 좀 더 앞에서 그런 여러분들의 컨셉을 갖다가 테스팅 해봐라 하는 것들이 요새 일반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팅을 갖다 하지 않고 끝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거의 제품 이제 시장에 막 내놓으려고 하는 요 시점에서 테스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요 단계에서 요 단계까지 이렇게 쭉 긴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항상 모든 테스트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하게 볼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는 조금 더 앞단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어떤 테스트들은 뒷단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얼마나 그 시점에서 테스트하기에 적절한 툴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느냐. 그 시의 적절한 그 테스트를 선정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급적이면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야 돼.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스팅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팅이 뒤로 미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뭔가 좀 뻔듯한 시스템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테스팅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베타나 알파나 이런 프로토타입이 다 나온 다음에 워킹한 프로토타입이 나온 다음에야 테스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프로토타이핑을 가장 로우텍으로 가급적이면 싸게 그렇게 만들어서 걔네들을 가지고 가급적 빨리 그 테스팅을 갖다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멋진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한참 있다가 테스팅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가급적이면은 싼 돈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한 번 그 테스트를 멋진 프로토타입 가지고서 한 번 테스트 딱 하고서 끝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테스트를 갖다 하는 방법이 아주 앞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주 뒷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중간에서 하는 테스트는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베이 문항을 돌리고 서베이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서베이를 갖다 해가지고 이 그 서베이 그 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나 돈을 갖다 가지고 살 거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살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서베이예요. 그게 한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중간보다 앞쪽으로 나가서 뒷단으로 갈수록 실제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워킹한 프로토타입이 있기 때문에 일로 가면은 익스페리먼테이션을 주로 해요. 실험을.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뭘 하느냐? 이쪽으로 가면 주로 퀄리테이티브한 테스팅을 해요. 질적인, 정성적인 그런 테스팅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다 그 장단점이 있어요. 서베이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고 익스페리먼트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고 또 퀄리테이티브하게 데이터를 갖다가 테스팅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들을 갖다가 그 세 가지들을 갖다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또 우리는 이런 게 알고 싶으니까 서베이를 갖다 하자. 또는 우리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익스페리먼트를 좀 하자.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이 그 테스트 결과를 갖다 얻는 거니까 그 퀄리테이티브한 테스팅을 하자. 이런 걸 갖다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서베이예요. 서베이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잖아. 그지? 대부분 해봤지? 제대로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서베이를 갖다가 하는 게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고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용도가 이렇게 넓어. 이제 반면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중간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걸쳐 있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그런 결과도 안 나오고 또 굉장히 이렇게 그 풍부한 그런 그 자료들도 안 나와.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아쉬운 점을 갖다가 제외하더라도 서베이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리고 빨리 해볼 수 있는 그런 테스팅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로 그냥 나는 서베이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서베이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그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쉬워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서베이 연구도 많이 했고 그러긴 하지만 점점 서베이보다는 실험이나 또는 앞에 있는 퀄리테이티브한 그런 테스팅을 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 근데 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이 테스팅은 이 서베이 테스팅을 갖다 많이들 갖다 진행을 해요. 총 7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서베이를 갖다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사실은 목적도 굉장히 다르거든. 그래서 고로 갈 거냐, 고 할 거냐, 노고 할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거. 서머티브한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 컨셉 중에서 어떤 컨셉을 선택을 할까?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서베이를 하는 거, 이 테스팅을 하는 과정도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셉을 갖다가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현재 걸 갖다 얼마나 더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캐스팅해서 그러면 얼마나 팔릴까. 그리고 거기로부터 얼마나 우리 사업에 그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베이 파퓰레이션을 정해요. 돈만 많으면 뭐 어떻겠어. 뭐 10,000명, 20,000명씩 하지. 그리고 그냥 딱 정해진 사람들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통계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통계에서 통계의 유의도에 따라서 뭐 30명 이상은 돼야 된다. 뭐 80명 이상은 돼야 된다. 파워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통계 방법론 들었으면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내 감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회사에 가서도 그렇고 10명 이상 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꼭 알고 싶은 거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해보면 돼요. 그게 명수가 중요한 거기보다는 얼마나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뽑아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마켓 리서치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서 서베이를 한다고 몇백 명을 가지고 해요. 나도 옛날에는 1,000명 미만은 보지도 않았어. 2,000명, 3,000명 막 이렇게 했댔어요. 옛날에 내가 제일 2000년대 초반 중반에 했을 때는 젊었잖아 나도. 그래서 이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에 강해서 20,000명, 뭐 30,000명, 뭐 이렇게 서베이 했댔어. 그럼 미국에 있는 애들이 막 보고서 야 너는 뭐 서베이가 뭐 또 직업이냐? 20,000명, 30,000명 이렇게 하냐 그랬었는데 그때는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댔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5명에서 8명 사이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적게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10명 정도 하면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명 하는 게 훨씬 좋고 1명보다는 2명이 훨씬 좋은데 한 10명, 15명 넘어가면은 내 그냥 경험에 따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서 잔뜩 그렇게 힘을 갖다 많이 줘가지고 나중에 늦게 해가지고 정리하느라고 실제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은 빨리 그리고 조금 사람들 데리고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엠파워 일렉트릭 스쿠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서베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컨셉 테스트를 갖다가 했는데 이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태워 붙일 수는 없으니까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보여주고 나서 실제 타겟 마켓에 이제 이게 대학생들이었는데 대학생들 타겟 마켓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여주고서 한번 니네 이런 거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얼마 주고 사겠니? 이런 것들을 갖다 물어본 거예요. 이 서베이를 했었을 때 뭐 서베이 포맷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요새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모바일로도 서베이들 많이 하고요.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몇백 명 모바일 인터넷 서베이 하는 것보다 열댓 명 페이스 투 페이스 서베이 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해요. 거기서 이 인사이트 같은 걸 갖다 훨씬 더 많이 도출할 수가 있거든. 근데 뭐 사람들마다 또 다르고 또 이제 나중에 연구 논문을 쓰려고 이 서베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이 통계적 유의도를 갖다가 맞추려면 한 200명 이상씩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외부를 걸어서 보통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우리 서베이를 갖다 해도 되겠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웹에 접속해가지고 그 웹상에 있는 서베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가지고서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베이를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 제일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뭐냐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넓고 대충적인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20명이 산대더라.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치? 근데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90명이 다 산대더라. 그러면 이건 좀 진행해도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볼팍. 그걸 갖다 막 45명이냐 47명이냐를 가지고 막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서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큰 그림 보는 거. 여기에 정말로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가 했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선호할까?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토타입의 종류예요. 프로토타입의 종류고,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것들 갖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조금 달라요. 서베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내가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렸던 스토리보드. 그런 이제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그렸던 그 스토리보드를 제공해주고 나서 거기서부터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의견을 갖다가 물어보는 게 비록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실제로 워킹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사용하게 해본다든지 이러고 나서 서베이를 받는 것보다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트레이드업 관계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서베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몰팍 넘버, 대충 대략적인 넘버 중에서 제일 많이 정보가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얼마나 팔릴까요? 얼마나 팔릴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의 그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미리 얘기하지만 절대로 사실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아직. 그리고 그걸 갖다 직접 사용해 보게 하지도 않았고 이런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고서 예측의 예측을 갖다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정확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정확한 액수나 정확한 시장의 규모를 갖다가 파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또는 이거 우리가 영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꼭 살 거다. 아마 살 거다.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마 안 살 거다. 절대로 안 산다. 이 정도만 나눠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나눠도 우리가 생각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정보는 충분히 알고요. 이제 그거 한 다음에 서베이를 통해서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볼팍이긴 하지만 얼마나 팔릴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팔릴까를 갖다 계산을 하고 그 얼마나 팔릴까를 갖다가
계산하는 공식이 Q가 N 곱하기 A 곱하기 P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미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수인데 이 산수에서 Q가 세일즈고 전체가 이제 1년에 몇 개 팔릴 거냐 하는 거고 N이 이제 number of annual purchase고 A가 awareness 곱하기 availability고 P가 probability of purchase.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 여기 지금 각각에 보면 예를 들어서 P는 꼭 사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도 살 거다. probability에다가 이게 다 많은 부분들이 다 굉장히 러프해. 이게 C probe, C depth 이게 뭐냐면 calibration factor라는 거예요. calibration factor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물어보면은 앞에서 누가 딱 이렇게 너 이거 우리가 말이야 1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만든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건데 살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절대로 안 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사람들이 좀 과대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대하게 얘기했는지를 갖다가 비슷한 제품을 과거에 설문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을 가지고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게 이 칼리브레이션 팩터들이. 이거 모르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 칼리브레이션 팩터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또는 그 제품마다 이런 칼리브레이션 팩터들이 조금씩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여기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다 산다 꼭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보게 되면 보통 칼리브레이션 팩터가 definitely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5야. 그러면은 10명 중에 한 사람은 10명이 나는 꼭 산다라고 했으면 진짜 살 사람은 그 중에 한 명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칼리브레이션 팩터를 가지고서 요걸 갖다가 계산해 내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전체적인 볼팍을 잡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요 정도 팔리겠구나. 그리고 요 정도 가격을 책정하면 전체적인 레베뉴는 한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걸 갖다 하는 거고요. 이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프로모션을 세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컴피티션이 셌었느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에 이걸 갖다가 책정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걸 미리 알고 한 이 정도 레인지 정도에서 세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할지라도 그 몰팍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앞으로 진행하는데 그래도 대충 이게 우리가 맞는 방향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정도는 감을 잡는 거예요. 그 감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절대적인 액수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이 전체 마켓의 사이즈는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이게 올라갔었을 때 얼마나 어베일러빌리티, 사람들이 얼마나 어웨어한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고민을 해보면 이걸로 이제 서베이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여러분들이다. 서베이를 갖다 여러분들 컨셉을 가지고서 서베이한다. 한 10명? 여러분들 지난주에 만들었던 스토리보드 가지고서 지나가는 친구 잡고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한 10명 물어보면은 그거 가지고 답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값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한 중간 정도 하는 거예요. 서베이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서베이보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정밀한 그 프로토타입이 있다. 여러분들 다 있잖아 지금 프로토타입. 그러면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들어가요. 그리고 실험을 들어간다는 거는 실험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실험을 할 때는 실험은 바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측정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고 누구한테 그 반응을 갖다 알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 때 그것만 탁 찍어가지고 보기에는 실험이 좋아요. 서베이는 좀 넓게 보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뭘 보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과 관련돼 가지고 이 로버스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실제로 이제 프로덕트를 갖다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파라메타 세팅을 해요. 요걸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할까, 요 무게를 갖다 조금 더 높일까, 낮출까, 이런 여러 가지 파라메타, 그 세팅을 하는데, 그런 파라메타 세팅을 할 때, 현재의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포인트라고 하는 걸 세트 포인트라고 그래요. 로버스트 세트 포인트. 그래서 이제 요 실험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워킹하는 또는 아주 정밀한 그런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지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레버를 갖다가 내가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돌리는 레버를 갖다 해야 되는지 저쪽으로 돌리는 레버를 해야 되는지가 잘 확실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셋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셋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를 갖다가 몇 개를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몇 개를 선정을 한 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만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거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게 그 로버스트 디자인의 그 그림이에요. 그냥 복잡한 그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은 요게 인풋이고 요게 아웃풋인데 인풋의 양에 따라서 아웃풋이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세틀된 포인트가 있다고. 그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에서 이 색깔을 정해준다든지 무게를 정해준다든지 디자인을 바꿔준다든지 기능을 뺀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청기가 아니라 청각 장애인들 위한 거다. 근데 이게 손톱에다가 붙이는 게 이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지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거가 사람들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아웃풋을 갖다 유발시키는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딱 그 색깔만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이 DOE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공대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업공학과나 또 이 전기전자 이런 걸 갖다 한 사람들은 DOE라고 하는 그 방법들을 갖다가 배워요. 특히 이제 대학원에 가서 많이들 해요. 우리 그 경영학과로 치면은 경영통계 같은 거예요. 경영통계 같은 건데 이제 이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기가 막히게 완벽한 실험을 할 거냐가 아니야. 여기의 목표는. 여기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코스트 이피션트하게 원하는 결과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을까? 항상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는 거거든. 많은 돈을 갖다가 쓰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많은 베리에이션을 더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현실에서는 대부분이니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떤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서 실험을 할 거냐를 정하는 게 이 로버스트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로버스트 디자인 프로세스도 한 7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가 뭐를 측정을 해야 될까?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시그널 팩터들도 있고 노이즈 팩터들도 있고 컨트롤 팩터들도 있고 여기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컨트롤도 해야 되고 노이즈도 해야 되지만 뭐가 우리 제품의 성공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자인 피처가 뭘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2가지, 3가지 정도의 얼터너티브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칫솔로 가자. 그러면은 칫솔에서 이제 지난번에 막 아규먼트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갖다 오뚜기처럼 쓰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위생적인 입장에서는 좋을런지 몰라도 너무 무거워서 애들들이 칫솔질 하다가 힘 빠져가지고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내가 그 오뚜기의 무게가 이 제품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그 무게를 하나는 뭐 50kg, 50g. 내가 어저께 잠을 못 잤어. 오늘 새벽에 뭐 논문 내는 게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서 하나는 50g, 또 하나는 100g, 하나는 150g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서 그것들을 갖다 정리하는 게 이 시그널 팩터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컨트롤 팩터는 뭐냐면 걔네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할 거.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 그거에 따라서 애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 같은 건 컨트롤 팩터. 노이즈 팩터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컨트롤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특수한 상황에서 애들들이 칫솔질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거. 그럼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치약이 얼마나 자극적이냐. 뭐 이런 건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런 노이즈 팩터가 있었을 때 과연 애들이 얼마나 자주 양치질을 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보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 그래서 크리티컬 팩터들을 갖다 찾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뭐를 최대화하려고 그러냐? 최소화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 걔네들을 갖다 놓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 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테이블을 갖다 그려서, 이거는 지금 팩터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팩터들을 가지고서 2의 7승짜리야. 2의 7승짜리 이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7가지의 중요한 크리티컬한 팩터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칫솔이라고 그런다면 칫솔의 크기, 크다, 작다, 칫솔의 무게,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칫솔의 색깔, 짙은 색이다, 까만색이다, 그 다음에 칫솔의 굵기, 얇다, 굵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7개를 갖다가 해놓은 다음에, 이걸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테이블로 쫙 놔두면은 이걸 풀 팩토리얼 테이블이라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집에 유복한 집이든지, 집에 차가 한 서너 대 있든지, 아니면은 대신해가지고 서베이를 갖다 돌려줄 남자친구가 있다든지, 여자친구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별로 안 해.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풀 팩토리얼은 한 3개 정도, 팩터가 한 3개 정도 해야지 맥시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프랙셔널 팩토리얼도 있고, 오소고널 어레이도 있고, 원 팩터 에더 타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약하게 나가요. 노이즈 팩터만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풀 팩토리얼에서 타협들을 해. 보통들은 타협들을 해서 가장 많이 타협하는 게 이런 거예요. 2의 7승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만 돌리는 거야. 8개만 돌려보고 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가 뭔지를 찾아서 하는 게, 그게 이 DOE의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하고 결과를 갖다가 보면은 이런 셋 포인트가 어디쯤에서 나올 거다. 이 정도에서 플렉트레이션이 제일 적더라.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하더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칫솔은 한 200g에 빨간색에 얇은 5cm 굵기에 그런 걸로 만들겠다. 이 정도를 갖다 가지고 나오는 게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라면, 내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실험을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한번 보겠다. 테스트를 하겠다. 내가 여러분이라면은 가장 미니멈으로 할 거예요. 가장 미니멈으로 하는 건 뭐냐면 크리티컬한 팩터를 2개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이다. 우리 아동을 위한 신발이다.
배원인의 그 아동을 위한 신발이다. 그러면 신발을 갖다가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웃느냐고 예원이 표정이 아주 어색해서 웃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거기서 제일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는 무게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다. 예를 들면 무게하고 색깔을 무게를 갖다가 무거운 거, 약간 가벼운 거, 그다음에 색깔을 짙은 거, 엷은 거 해서 2 곱하기 2짜리 4셀을 갖다가 해서 한 애들들 한 3, 4명 데려다가 4개를 갖다가 쭉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 그 정도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가면은 그거는 과욕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팩터들이 우리 제품의 성공에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걸 갖다 파악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맥락직문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퀄리테이티브한 거예요. 퀄리테이티브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또 그 사람들하고 그 상황에서 인터뷰를 갖다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그 퀄리테이티브한 평가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한 거예요. 어디 가서 했냐? 아줌마한테 가서 한 거야.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야. 그러면은 냉장고, 실제로 냉장고 하는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컨텍스추얼 인콰이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하는 그 환경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에 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버스 안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럼 버스 안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하면은 내가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갖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뭐 했었냐면은 저런 거 했었어요. 그 러시아에 사람들이 냉장고를 어떻게 쓰나 이런 거. 알래스카 사람들은 냉장고 어떻게 쓰나 이런 거. 그러면 우리 LG 삼성에서 만든 양문형 그 냉장고가 알래스카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그쪽에 있는 프로페셔널한 제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에이전시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집에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스크리닝 퀘스처네어라는 게 있어요. 그 스크리닝 퀘스처네어를 갖다가 이제 다 작성해서 각 나라별 대표 에이전시한테 보내면은 그 에이전시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을 갖다 수배를 해서 우리가 비행기에 딱 내리면은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알래스카 얼음집 그 얼음집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냉장고 어떻게 사용하나 안 가보면 몰라.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 이 양문짜리 투도어짜리 냉장고는 여기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리얼하게 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러시아가 아니라 인도에 가가지고 LCD TV 판 적도 한 LCD TV에 대한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갔더니 인도 사람들은 TV를 침실에 발밑에 놔두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집에 안 갔으면은 생전 몰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마루나 이 거실은 하인들이 있는 데고, 자기네들 공간은 침실이니까
침실에 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갖다 봐야지 이 제대로 얘네들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를 갖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팔자에도 없는 인도 그때만 해도 이게 한 4, 5년 됐으니까 인도 간 거는 그 인도에서 그 우리나라 LG나 삼성 그 LCD TV 큰 거 놔둔 집은 엄청 잘 사는 집이거든. 그래서 그 인도 갑분네 집에 가가지고 침실을 갖다 몇 번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컨텍스트, 실제 그 컨텍스트에 가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인터뷰하는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파트너여야 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써보라고, 여러분 이제 프로토타입을 가져가서 한번 써보라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해석할 때도 같이 해석을 해야 돼. 너 여기서 왜 이랬니? 여기서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했니? 그런 거. 그 다음에 옆길로 세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포커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또 인도에서 뭘 했었냐면 우리 그 스마트폰 그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를 했어요. 근데 인도 그 맥도날드를 딱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젊은 애들이 그 뭄바이에서 했었는데 뒤에다가 한 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씩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맥도날드 들어갈 때 제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앤지 없는지를 그 앞에 있는 무장 가드가 이렇게 딱 판단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양쪽에 이렇게 딱 차고 있으면은 쟤는 뭐 햄버거 정도는 먹을 만하네. 이러니까 가가지고 그 뒤쪽에다 이렇게 차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가가지고 그런 컨텍스트에서 그런 설명을 안 들어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라는 거는 원온원 인터뷰의 현장 베리에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프로토타입을 쓰나. 그래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어떤 트레이드업을 하고 또 어떤 이모션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하는 게 이 컨텍스츄얼 인과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제일 잘하는 데 중에 하나가 그 소비자 제품들 하는데 P&G나 뭐 이런 그 소비자 제품들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이런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데들이 이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를 갖다 잘해요. 그리고 인사이트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직접 가가지고 그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뭐 독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여튼 온갖 군데 다 갔어. 그때 쌓아놨던 마일리지가 꽤 돼요. 꽤 되는데 이렇게 지구를 이쪽 방향으로도 돌고 저쪽 방향으로 돌고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시간대에 있는지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어느 시간대인지 이렇게 하는 것도. 근데 덕분에 그래도 좋은 경험들 많이 했었고, 그때 내가 했던 게 우리나라의 중점 수출 상품 4가지를 가지고 중점 해외 마켓 4군데에다가, 4군데인가 5군데에다가 우리나라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현지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하는 걸 가지고 했댔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독일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그렇게 해서 중점 마켓을 가지고 했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일반적으로 이런 컨텍스츄얼 인콰이리 이렇게 해라 하는 건데 하여튼 네가 말 많이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말 많이 시키라는 거예요. 그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를 갖다가 하는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시켜야 되고 똑같은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를 하더라도 정말 숙련자가 하는 거하고 아닌 경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숙련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는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를 상대방이 말 많이 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show me, 보여주라, 해봐라, draw it, 그려봐라. 그리고 왜 그러냐 해서 5Why를 갖다 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어떤 기록지에다가 적어요. 이런 거 같은 게 일반적인 기록지에 컨텍스츄얼 인콰이리. 그래서 보면은 비헤이비어 단이 있고 인사이트 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어떤 액티비티를 했고 어떤 인바이러먼트에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프로블럼이나 디자이어들이 있었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어포추니티나 이런 밸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갖다 정리해 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걸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갖다 해요.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 같으면은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갖다 한다라고 뭐 하면은 한 요런 거를 2명 정도 해서 우리 그 실제로 프로타입을 써보고 그 환경에서 실제 환경에서 프로토타입을 갖다 써보게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갖다 한 거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요런 형식의 포맷으로 정리하면은 여러분 클래스에서 해보기에는 아마 한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는 설문조사를 하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실험을 하던 아니면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갖다 한번 해보던 셋 중에 하나만 하세요. 셋 중에 하나만 해서 뭐 실험이다 그러면 2x2 2개 정도 요소 가지고 설문조사다 그러면 한 10명에 15명 정도 사이 그리고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한다 그러면 한 2명, 3명 정도 해서 우리 그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사용하고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하더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 그 프로젝트에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좋은 점들이 발견됐고 요런 점들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요런 점들로 조금 더 일레버레이트 하겠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현재 한 학기 동안 해왔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우리 강의 내용인데 질문. 강원이. 서베이를 할 때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각 조에서 만들었던 기기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특정한 타겟층이 잡혀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정 타겟층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그게 다른 사용자가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디바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제일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제일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인 가능성까지 발견할 수 있을지. 좋은 질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원칙은 항상 진짜 사용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같은 경우 임신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사람한테 물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그리고 더욱 좋게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물어보고 그 의견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한 의견을 갖다 받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안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이렇게 서베이하고 이제 제품 나가다 보면은 이제 개발 중인 제품이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보안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들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갖다 연출을 하거나 또는 그런 서브젝트들을 구하기 힘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꼭 실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실사용자하고 비슷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거나 서베이를 하거나 컨텍스추얼 인콰이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 마켓으로 확장될지도 모를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샘플로 해서 같이 넣지 말고 같이 넣어버리면 막 결과가 섞여져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나온다. 네, 대원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부 제품 중에는 실제 사용자랑 구매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를 위한 칫솔이나 아이를 위한 타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는 분명 아닌데 구매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님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구매하는 상황에 가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실제 아이들한테 하는 게 나을지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을 진행해야 될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왜 철학적인 질문이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는 사람 다르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달랐을 때 이걸 우리가 사는 사람에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실제 사용할 사람에 맞춰야 되느냐. 왜 철학적인 질문이냐면은 UX, HCI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겠어? 쓰는 사람한테 하라고 그럴 거고, 마케팅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는 사람한테 하라고 그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그 사람들이 그걸 서베이를 하거나 또는 테스팅을 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는 사람한테 가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한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질문. 또요.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만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차이점. 그 세 번째 하고 우리가 목요일 날 하는 거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컨텍스츄얼 인콰이어리는 실제로 환경에 가서 실제로 그냥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했던 거는 뭐냐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만 끊는 거야. 끊으면서 거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제품 자체는 없고 그 워킹하는 프로토타입이 없으니까 거기는 딱 끊고 그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디자인 액션하고 컨텍스츄얼 인콰이리의 차이는 컨텍스츄얼 인콰이리는 테스팅을 하는 거고 디자인 액션은 미완성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좋은 질문. 은서도 아주 좋은 질문 했어요. 또요. 오케이. 자, 더 질문을 받았다가는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우리 5시 7분이에요. 그래서 5시 14분까지 5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발표할게요. 자.